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 리뷰라고 해야 되나요? 주제가 너무 크긴 한데 제목을 파이널 컷 프로 유저의 다빈치 리졸브 리뷰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프로에서 다빈치로 넘어갔다든지 다빈치 리졸브가 뭐 이래서 좋다 등등의 글이나 영상이 무척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편집 툴로서의 다빈치 리졸브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BMPCC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다빈치를 굉장히 라이트하게 써왔었지만 주로 파이널 컷 프로로 영상을 만들고 있었고요. 최근에 인디 필름하고 단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다빈치 리졸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빈치 리졸브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다빈치 리졸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다빈치 리졸브를 써오긴 했지만 주로 색 보정이라는 매우 한정된 기능이나 간단한 컷 편집 위주로만 사용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 시작부터 렌더링을 뽑는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다빈치 리졸브 하나로만 작업했습니다. 일단 편집을 시작하면 대략 돌아가는 워크플로우는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파이널 컷 프로에서 편집하듯이 메뉴를 찾아가면서 편집했고요. 그리고 막히거나 구현 방법을 모를 때, 그럴 때 유튜브를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을 해서 점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썼는데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아주 필요한 핵심 기능들을 찾아서 직접 구현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니까 확실히 학습 효과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방법을 취할 수는 없겠지만 꽤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몰입해서 이 과정으로 다빈치 리졸브를 이용해서 영상을 완성하고 나니까 지금은 좀 자연스럽게 다빈치 리졸브의 전반적인 기능들이 마스터가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다빈치 리졸브의 장단점 역시 좀 명확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대로 이 툴의 장단점을 쭉 나열하는 방식으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단편 다큐멘터리는 완벽히 다빈치 리졸브로 제작을 했지만 그 이전에 인디 필름은 파이널 컷 프로로 모든 편집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색 보정만 다빈치 리졸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파이널 컷 프로에서 XML 파일을 익스포트 해가지고 다빈치에서 이제 파이널 컷 프로의 타임라인을 그대로 불러오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로 원활하게 진행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이널 컷 프로에서 프로레스 4444로 렌더링을 한 다음에 렌더링 파일을 그냥 다빈치로 불러와서 후반 색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디 필름 러닝 타임이 거의 90분에 입각해서 이게 수월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빈치에서는 이렇게 통으로 불러온 파일을 자동으로 잘라주는 기능이 있고요. 이걸로 굉장히 손쉽게 이런 워크플로우에 대한 대응이 가능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다빈치 리졸브를 단순히 색 보정 툴로만 써도 아주 효율적으로 작업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수 있겠네요. 색 보정은 파이널 컷 프로나 프리미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궁금증 말이죠. 물론 색 작업을 파이널 컷 프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뎁스 더 들어가서 보다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를 제공한다는 점이 이 다빈치 리졸브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지점에서 이 리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언급해야 할 듯 합니다. 편집 소프트웨어가 특별하지 않은 우리의 영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걸요. 그런 마법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가 좋다, 뛰어나다고 말하는 건 각각의 소프트웨어가 지향하는 지점이 내가 지향하는 바와 맞을 때 그 소프트웨어가 나에게 적합한 툴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동일하게 딱 좋은 소프트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디 필름 제작을 하면서 다빈치 리졸브가 저처럼 소규모 1인 필름 메이커들에게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촬영 현장에서 더 많이 집중할 수 없고 또 이러다 보니까 반드시 실수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후반 작업으로 보완하는 것이 좀 필수적인데 그런 면에서 이 다빈치 리졸브는 꽤 괜찮은 솔루션을 하나의 툴 안에서 해결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인디 필름을 제작하면서 제가 주로 사용한 건 퓨전 탭과 컬러 탭인데요. 컬러 탭은 잘 아시다시피 다빈치 리졸브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색 작업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컬러 탭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구조가 아닌 고유한 타임라인과 UI가 만들어지고요. 색 보정을 해야 할 컷들을 일렬로 쭉 나열해서 하나하나 컬러를 적용해 나가게 됩니다.
각각의 클립을 오고 가면서 노드의 상태를 보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도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특정 클립의 세포적 정보를 저장해서 반복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저는 디엔서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컬러 작업을 했는데요. 동일한 궁금증을 갖게 되실 겁니다. 디엔서는 파이널 컷 프로와 프리미어에서도 있는데 굳이 다빈치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요. 우선 개인적으로 디엔서는 약간 다빈치 네이티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다빈치에서 왠지 더 유연하게 작동할 거라는 그런 신화적인 믿음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이 다빈치의 두 개의 플러그인과 함께 연동해서 디엔서를 사용하고 싶은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바로 노이즈 리덕션하고 딥플리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인 제작자의 필름 촬영 현장에서 주로 맞닥뜨리는 이미지 퀄리티와 관련된 큰 이슈들이 주로 이 노이즈와 플리커들이었고요.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괜찮은 기능들을 기본 플러그인으로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노이즈 리덕션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너무 유명하고요. 또 디플리커는 휴대폰 화면이나 혹은 야간 거리의 간판 같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플리커를 아주 손쉽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후반 작업에서 이것들로 이미지를 잡아주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노이즈가 낀 촬영본이 프로레스를 한번 더 렌더링을 거치게 되면 노이즈를 이미지 그 자체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다빈치에서 이런 과정으로 그 파일을 렌더링 한 다음에 다빈치로 가져오게 되면 노이즈 리덕션이 좀 덜 적용되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건 제가 지금 실험을 좀 더 해봐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퓨전의 재발견인데요. 이 퓨전 탭은 다빈치 리졸브를 조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도 조금처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탭은 아니긴 합니다. 저는 그 인디필름 제작을 하면서 합성 작업 또한 아예 그 다빈치 리졸브로 다 토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고요. 주로 이 합성의 영역은 컬러 탭과 퓨전 탭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필름 작업에서 합성은 사실 그 용도가 매우 한정적인데요. 주로 트래킹 작업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담겨져 지워야 하거나 촬영본 위에 추가 요소들을 얻는 작업일 텐데, 이게 모두 트래킹 기반입니다. 부가적으로 마스킹까지 같이 연동을 시키면 더 좋겠죠.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는 이 트래킹과 마스킹 기능에서 발군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파이널 컷 프로나 프리미어에서도 가능한 작업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애프터 이펙트로 이 작업을 좀 해왔었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 트래킹과 마스킹 작업을 다빈치 리졸브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게 무척 효율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발코니에 있는 데일라이트 조명하고요, 창문에 비친 소프트박스인데요. 카메라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하니까 이걸 손으로 키프레임을 잡아서 지우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퓨전 탭에서 트래킹을 잡고요, 포토샵에서 메꿀 이미지를 만들어 와서 얻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 소프트박스 조명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지우게 되죠. 아주 재미있었던 장면은 이렇게 화면 중앙에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지우는 작업이었는데요. 이 작업을 위해서는 포토샵의 생성형 채우기를 통해서 이 공간의 사람을 지우고 이걸 PNG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으로 해결을 했고요. 서서히 줌인되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줌인되는 부분에서 트래킹을 걸어서 PNG 파일도 같이 딸려서 줌인되도록 했습니다. 사실 비슷한 작업으로도 재밌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16:9로 촬영된 소스로 주인공이 빈 벤치를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이거 역시 서서히 줌인되는 형태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은 최종적으로 2.35:1로 크롭해서 뽑을 예정인데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아래로 렛터박스를 치면은 주인공이 벤치를 바라보는 장면이 한 화면으로 이렇게 걸리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크롭이 아닌 영상의 사이즈를 줄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좌우로 블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포토샵에서 이 생성형 이미지 채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성형 이미지로 만들어내고, 역시 퓨전에서 합쳐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트래킹 기능은 컬러 탭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기능인데 특정 구간을 마스크로 만들고 그 마스크 구간을 트래킹 시키면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해당 구간의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연기자들의 얼굴 스킨톤을 조금 더 화사하게 만들거나 눈에 샤픈을 주어서 보다 또렷한 인상을 만들어주죠. 컬러 탭에서 이 기능은 노드 안에서 복사 붙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컷이 많아도 동일한 작업을 처음부터 반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역시 매우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니터가 내가 이제 이 스킨톤을 적용하려고 하는 연기자의 모습과 겹칠 때는 다빈치의 자동 사물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이 모니터의 마스킹을 손쉽게 추출해내고, 그리고 레이어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적용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죠. 자, 보신 것처럼 촬영 현장에서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실수, 또 미흡하게 담긴 이미지 퀄리티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제로서 다빈치는 꽤 좋은 도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1인 제작자나 인디필름 제작자들에게 후반 작업용으로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아주 적합한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편집 소프트웨어로서의 다빈치 리졸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번에 50분 러닝타임의 단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빈치 리졸브로만 제작했습니다. 우선 총평으로는 매우 쾌적했다. 쾌적한 이유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고요. M1 Max 맥북 프로로 4K 영상을 프록시 없이 50분 분량으로 8TB의 소스를 논스톱으로 붙여가면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프리뷰나 실제 작업 환경에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노이즈 리덕션 같은 플러그인이 꽤 무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들어간 구간은 프리뷰가 좀 버벅이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인지 다빈치에선 타임라인에 적용된 모든 이펙트를 한 번에 끄고 켜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매우 유용했습니다. 만일 파이널 컷 프로에서라면 무거운 이펙트는 일일이 찾아가서 끄거나 또 나중에 켜는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럴 염려가 없으니까 아주 편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빈치 리졸브를 좀 써보신 분들은 아마 컷 탭에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편집 작업은 에디트 탭에서 진행이 되는데 뭔가 비슷하면서도 경직된 느낌의 타임라인이 하나 더 존재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컷 탭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어떻게 영상을 완성해 나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를 예로 든다면 일단 저는 전체 촬영본을 하나의 프로젝트에 다 올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OK 컷을 별도로 따로 올려서 구분하고요. 이 친구를 다 복사를 해서 여기 맨 위에 있는 OK 컷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다 복사해서 다른 프로젝트에 올립니다. 즉 원본 프로젝트와 OK 컷 프로젝트 이렇게 두 개의 프로젝트가 생성되는 거겠죠. 가끔 원본을 뒤져봐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본 프로젝트도 따로 보관을 해 놓습니다. 원본 프로젝트에 뭐 인터뷰가 있거나 또는 분류가 가능한 다양한 촬영본이 있으면 그것도 다 따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뭐 B롤, 인트로, 뭐 아우트로용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OK 컷 위주로 잘라내서 프로젝트별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주로 편집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점부터 저는 각각의 프로젝트들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파일을 마스터 프로젝트로 가져오고 또 해당 소스 프로젝트에 사용된 클립은 인비저블 처리를 해서 이건 사용한 클립이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해당 소스 프로젝트에 갔을 때 어떤 클립이 사용되었고 또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전체의 큰 그림을 예상하면서 균형감 있게 클립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다시 다빈치 리졸브의 컷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저만의 워크플로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소스들을 분류 가능한 각각의 프로젝트로 소팅하는 작업입니다. 다빈치의 미디어 풀에서는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에 해당하는 영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에서 프로젝트라 불리는 타임라인을 이 안에 생성합니다. 여기서 이 컷 탭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기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스피드 에디터입니다. 스피드 에디터는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제작한 전용 편집 키보드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처음 영상을 배울 때 사용했었던 1:1 가편집기와 매우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1:1 편집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모니터가 있고 두 대의 VCR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왼쪽 VCR에는 카메라의 촬영본, 그리고 오른쪽 VCR에는 이 촬영본 중에 OK 컷을 담아내는 가편집용 공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촬영본을 그 가장 앞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플레이 해보고 서칭 해보고 하다가 OK 컷에 해당되는 그 지점의 인점과 아웃점을 잡아서 그리고 이제 녹화 버튼을 누르면 두 대의 VCR에 서로 이렇게 싱크를 맞춰가면서 여기 있는 OK 지점의 화면이 오른쪽 공테이프로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여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편집을 다 마치면 오른쪽 테이프에는 왼쪽 촬영본에 OK 컷만 담기게 되고요. 이게 바로 종합 편집용 소스 테이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스들을 순차적으로 리뷰하고 편집도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이 모든 제작 과정을 선형 편집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제 컷 탭으로 가서 해당 폴더에 영상 소스들을 드래그하고 그리고 그 소스들을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그 폴더 안에 모든 소스들이 일렬로 정렬해 있습니다. 스피드 에디터에서 소스 탭을 누르고 조구 셔틀을 돌리면 이제 모든 소스를
마치 VCR 테이프를 리뷰하듯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쓸만한 장면의 인점과 아웃점을 잡아서 어펜드를 누르면 타임라인에 순차적으로 OK 컷이 쌓이게 되죠. 이 편집 작업을 완료하면 이 타임라인에는 종합 편집을 위한 OK 컷 소스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스케치 촬영 같은 작업과는 좀 다른 분류 작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인터뷰 풀 버전에 자동 받아쓰기 기능을 활성화해서 말을 제가 듣지 않더라도 그 스키밍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뷰이들 각각의 통 원본 프로젝트들, 그리고 고베, 도쿄, 오사카, 니가타 이렇게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촬영했기 때문에 장소별로 또 날짜별로 촬영한 영상들의 B롤만 모아놓은 타임라인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에디터를 통해서 마치 가편집실에서 1:1 편집기를 이용해서 가편집하듯이 OK컷 소스 테이프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떠신가요? 전 이 워크플로우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는 아주 전문적인 색보정 툴도 있었지만 아주 전통적인 1:1 편집의 개념도 녹아 있었고, 이게 컷탭에서 스피드 에디터와 연동이 될 때 그 개념이 디지털 편집 환경에서도 구현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게 더 빠른 편집 작업을 보장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형 편집 작업 컨셉이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제가 영상을 대하는 진지함, 몰입이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저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준 건 분명했습니다. 그때 제가 영상을 배울 때 당시에 1:1 편집을 하면서 느꼈던 난 지금 매우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 느낌을 이 작업을 통해 느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진지하게 집중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진지한 영상 작업을 통해서 작업에 시너지를 얻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이 이 스피드 에디터를 이용한 컷탭에서의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맞닿아 있는 지점이란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돌이켜보니까 제가 파이널 컷 프로 안에서 이렇게 소스들을 분류해 놓고 메인 프로젝트와 소스 프로젝트를 오가면서 작업을 해왔던 게 사실은 이 전통적인 선형 편집 방식에 기반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고요. 또 파이널 컷 프로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오가는 작업에 그다지 효율적인 인터페이스가 아니었다는 것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빈치 리졸브가 확실히 전통적인 선형 편집 방식의 흔적이 있다고 느끼게 한 것도 제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에디트 탭으로 와서 타임라인을 하나 더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화면에 2개 이상의 프로젝트, 다빈치에서는 이걸 타임라인으로 부르니까 이제부터는 타임라인이라고 할게요. 위에 메인 타임라인을 배치시키고, 그리고 아래쪽에 다양한 소스 타임라인을 동시에 띄워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스 타임라인에서 원하는 클립을 직접 드래그해서 메인 타임라인으로 적용도 가능했습니다. 제가 다큐 편집을 하면서 느꼈던 다빈치 리졸브의 가장 좋았던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에디트 탭의 UI는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혼란스러웠는데요. 파이널 컷 프로의 마그네틱 타임라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그네틱 타임라인이란 클립과 클립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이 공간을 없애주는, 그래서 클립과 클립이 빈 공간 없이 서로 붙게 만드는 개념의 타임라인인데요. 써보신 분들은 컷 편집에서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석 타임라인이라는 게 단순히 붙이는 작업뿐만 아니라 미는 기능도 있는데 이것도 정말 편리하죠. 중간중간 끼워 넣고 싶은 클립이 있을 때 쉽게 클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뿐 아니라 기존의 타임라인에 미디어를 드래그 한다면 서로 겹쳐지지 않게 클립들을 자동으로 밀어서 배치하는 것도 이 마그네틱 타임라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랙의 개념이 없이 테트리스처럼 클립들을 쌓게 되니까 타임라인 정리가 되지 않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파이널 컷 프로는 한마디로 마그네틱 타임라인으로 정말 유연한 편집을 가능케 하는 장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 리졸브의 타임라인은 그런 관점에서 제게 혼란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파일을 드래그하는 것을 선호하는 자한테 파일을 드래그했을 때 기존에 존재하는 클립들을 덮어쓰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제동 장치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기존에 작업해 놓은 클립들을 덮어쓰게 되고, 그걸 나중에 알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클립을 덮어쓰거나 부주의한 실수들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는 그런 원인도 사실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건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나눠져 있는 타임라인 섹터 구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타임라인의 모습은 아래쪽에 오디오 트랙이 있고 그 위쪽에 비디오 트랙이 있고요. 작업 과정에서 이제 트랙들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게 좀 이게 위아래로 길게 늘어지게 되면 스크롤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스크롤링을 해야 할 경우에 타임라인 그 위에다 마우스를 두고 휠을 아래로 내리면 이 맨 아래 오디오 트랙이 보이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이제 맨 위로에 비디오 트랙이 보이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빈치 리졸브는 오디오 트랙과 비디오 트랙, 심지어는 그 위에 있는 SRT 트랙, 비디오 트랙, 자막 트랙이죠. 이렇게 세 개의 트랙이 별개의 마우스 휠 컨트롤 대상이라는 겁니다. 즉, 오디오 트랙이 많아지면 오디오 트랙 그 섹터 안에서 스크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트랙이 많아지면 비디오 트랙 그 구간에서 비디오 트랙만 스크롤이 만들어집니다. 이 레이아웃의 가장 큰 문제는 편집 과정에서 특정 트랙이 화면 안에서 숨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내내 체계적으로 중간중간 트랙을 관리하지 않으면 오디오 트랙이나 비디오 트랙이 쓸데없이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마우스 휠 컨트롤이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또 가중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다빈치에선 빈 트랙을 지우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이 타임라인의 구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트랙의 사이즈를 줄여서 가능한 한눈에 모든 타임라인이 다 보이도록 조정을 해놓곤 하는데 또 재시작을 하면 이게 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일도 발생해서 이 부분은 참 별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간중간 클립을 넣어야 할 때는 옵션 Y를 눌러서 마우스 커서 기준 전체 클립을 한 번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뒤로 드래그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화면의 랩탑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큰 모니터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모니터 화면을 별도의 디스플레이로 빼고 주 디스플레이에는 최대한 타임라인을 채워서 편집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잡스러운 타임라인에서 저도 몇 차례 이미 편집한 구간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방법도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는 타임라인 위에 다른 타임라인을 불러오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챕터별로 마스터 타임라인을 만들고 챕터별로 작업을 진행한 뒤에 궁극의 마스터 타임라인 안에 이 챕터별로 완성된 타임라인을 불러와서 붙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덮어쓰기의 문제나 중간중간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전체 클립을 한 번에 이동시켜야 하는 그런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앞부분에 제가 꽤 쾌적한 작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다빈치 리졸브의 캐시 부분이 영향이 큰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서 물론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기본 셋업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50분 정도의 러닝타임 8테라 정도의 소스 요 규모 요 상태에서 캐시를 확인해 보니까 대략 70GB 정도의 공간이 원활한 작업 구동을 위해서 소모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시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프로그램 실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를 지우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10분 안에 다시 70GB의 새로운 캐시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보관을 해둬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시를 지우니까 그 전에 제가 적용했던 스테빌라이징 같은 기능 그 적용값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리셋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적당한 수준의 캐시 보관 공간을 필수적으로 만들어 놔야 한다.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마법을 부려주는 편집 소프트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는 내 생각과 아이디어가 펼쳐지는 공간,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뜻이겠죠. 제가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면서 이제 불편함 없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그 순간부터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사고하는 과정이 파이널 컷 프로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고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영상을 창작하기 위해 사고하고 그걸 타임라인 안에서 실현하는 과정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작을 하든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겠죠. 따라서 내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사고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좀 더 친화적이고 더 부스트업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툴과 기능이 있다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고요. 이 리뷰 영상도 그런 관점에서 제작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만드는지 먼저 판단해 보시고 이런 나만의 방식에 적합한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빈치 리졸브가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다면 과감히 시도해보고 그 이점들을 취해서 적극적으로 누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 역시 다빈치 리졸브의 초심자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다르게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을 때 그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